오래된 재래시장. 새벽 4시 30분.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 박순자의 낡은 가게에서는 벌써부터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진동했다. 지글거리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며 삶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낡은 철판 위 노란 반죽이 올라가자마자 칙 소리를 내며 익어간다. 반죽 위로 푸른 부추와 붉은 고추가 송송 박힌다. 순자는 익숙한 손길로 전을 뒤집는다. 힘겹게 몸을 일으키자 구부러진 허리와 지독한 무릎 통증이 그녀를 옥죄어 온다. 아파서 신음소리가 절로 나오지만 꾹 참아낸다. 그녀의 눈은 익숙한 시장 풍경을 향한다. 30년 넘게 매일 봐온 풍경이다. 내 나이 75. 젊어서 남편 먼저 떠나보내고 이 작은 전 가게 하나로 두 자식 뒷바라지를 했다. 아들 영호와 딸 혜진이. 그 애들 학비 대고 결혼시키고 손주들 용돈까지 챙겨주느라 내 몸 하나 아끼지 않았다. 사람들은 내게 물었다. 할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나는 그때마다 웃으며 답했다. 뭐가 힘들어? 내 새끼들 잘 되는 게 내 행복이지. 그런데 내 무릎은 거짓말을 못했다. 매일 밤 파스를 붙이고 자도 무릎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그날따라 시장은 유난히 시끄러웠다. 가게 건너편 재개발 공사가 한창이었다. 쿵, 쿵, 쿵. 땅이 울리는 소리가 그녀의 가슴까지 울리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불안한 눈빛으로 공사 현장을 바라본다. 커다란 포크레인이 낡은 건물을 허물자 먼지가 뿌옇게 날려와 그녀의 전 위로 내려앉는다. 그녀는 재빨리 뚜껑을 덮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이 시장을 내 몸처럼 사랑했다. 이곳에는 내 젊은 시절의 땀과 눈물, 그리고 꿈이 담겨 있었다. 하루하루가 힘겨워도 이 시장에 오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이제 내 삶의 터전이 사라지고 있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순자가 고개를 들자 다 큰 아들 영호와 딸 혜진이가 함께 서 있다. 그들의 표정에는 반가움보다 왠지 모를 긴장감이 감돌았다. 순자는 애써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전을 내민다. 어쩐 일이야 이 새벽에. 너희가 웬일로 같이 왔어? 배고프지? 엄마가 막 부친 전이야. 아직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어. 엄마, 저희 전 먹으러 온 거 아니에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맞아요, 엄마. 저희 얘기 좀 진지하게 들어주세요. 두 자식은 전을 받지 않았다. 순자의 마음이 서늘해졌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다. 엄마, 이제 가게 그만 접으세요. 몸도 성치 않으신데 이제 그만 쉬셔야죠. 맞아요, 엄마. 무릎도 아프시잖아요. 이젠 저희가 책임질 테니 아무 걱정 마세요. 요양원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요양원. 그 한마디가 순자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전을 뒤집던 뒤집개를 그대로 든 채 굳어버렸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만 같았다. 지글거리는 기름 소리도, 공사 현장의 쿵쿵거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요양원이라는 단어만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요양원? 내가? 왜?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엄마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이 집은 엄마 혼자 쓰기엔 너무 커요. 이 집 전세 놓고 전세금으로 요양원비 내면 충분할 거예요. 거기서 남는 돈은 저희가 잠깐 애들 학자금으로 써도 되고, 뭐, 이때껏 너희 키우고 대학까지 보냈는데 이제 조금 아프다고 내 집마저 패겠다니. 뺏는 게 아니라 솔직히 저희한테도 부담이에요. 애들 학원비도 많이 들어가고. 부담? 내가 언제 너희한테 손 내밀고 부담 준 적 있니? 아플 때도 혼자 참고 힘들 때도 혼자 견뎠는데. 그건 엄마의 선택이었잖아요.
월 300만 원이면 전문 인력이 돌봐드린다는데 전세금 이자만으로 요양원비 감당되지. 집 다시 찾으시면 되잖아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그들의 논리적인 말에 반박할 수가 없었다. 그들의 말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이성적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했다. 그녀가 듣고 싶은 말은 엄마, 괜찮아. 저희가 옆에서 돌봐드릴게요.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였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야. 거기 가면 얼마나 자주 보러 올 건데? 매주? 아니면 명절에만? 두 자식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머뭇거렸다. 일단 가셔보시고 저희도 바빠서 시간 날 때마다 가려고 노력은 할게요. 그렇게 걱정하실 일 아니에요. 그들의 말에 순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고 자신을 갉아먹는 슬픔을 견뎌냈다. 며칠 전 옆집 김 할머니가 자신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순자 씨, 처음엔 다들 자주 온다고 약속하지만 결국엔 명절에도 안 온다우. 그 말은 이제 현실이 되어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다. 평생을 바친 내 집, 내 자식들, 내 삶의 전부였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다. 시장을 부수는 소리가 내 마음까지 부수는 것 같았다. 나는 이제 갈 곳이 없어졌다. 자식들이 돌아간 후 순자의 집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전을 붙이던 철판은 식었고 가게에는 눅눅한 먼지의 냄새가 가득했다. 순자는 낡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은 온통 요양원이라는 단어로 가득 찼다. 평생을 바친 내 삶의 터전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가라는 말,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그녀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생각했다. 자식들이 날 버리려는 건 아닐 거야. 그저 나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겠지. 그래. 다 나를 위한 일이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해결되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었다. 왜 하필 이 집을 전세 놓아서 요양원비를 내라고 하는 걸까? 내 연금만으로는 부족해서. 하지만 내게도 남은 돈이 있는데 그들은 왜 내 돈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그로부터 며칠 후 영호가 한 남자를 데리고 순자의 집으로 찾아왔다. 낡고 좁은 시장 골목에 고급 외제차가 들어섰을 때부터 순자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오늘 이야기는 예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남자는 3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번지르르한 미소와 달리 그의 눈은 왠지 모르게 차갑게 빛났다. 엄마, 이쪽은 제 친구 철민이에요. 고향 친구인데 지금은 강남에서 제일 잘 나가는 부동산 중개업자예요. 철민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표정은 이미 순자의 집을 계산하듯 훑어보고 있었다. 순자는 그의 눈빛에서 친절함이 아닌 오직 탐욕만 읽어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영호 어머님이시군요. 영호가 어머님 걱정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무릎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어요. 이럴 때는 좋은 요양원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야 자식들도 마음 편하게 효도하죠. 그는 마치 앵무새처럼 효도라는 말을 반복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효도라는 단어는 따뜻한 온기 대신 차가운 비즈니스 계산처럼 들렸다. 그의 말 속에서 나는 나의 존엄성과는 상관없는 그저 처리해야 할 짐처럼 느껴졌다. 철민은 순자의 집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그녀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낡은 가구들과 빛바랜 가족 사진 앞에서 그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어머님, 이 집은 재개발 예정지라서 전세보다는 매매가 훨씬 낫습니다.
곧바로 팔고 그 돈으로 어머님께서 평생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요양원을 알아보는 게 좋겠어요. 제가 좋은 곳으로 바로 계약금부터 걸어 놓겠습니다. 매매? 무슨 소리야? 이 집은 내 삶의 전부인데. 나는 팔 생각 없어.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철민이 다 알아보고 하는 얘긴데 요즘 재개발 때문에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나중에 더 오를 거예요. 팔고 나면 돈이 넉넉해서 엄마가 좋은 요양원 골라 가실 수 있어요. 영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섞여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철민의 말을 거들며 순자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순자는 영호가 철민의 꼬임에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어머님,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 동네는 재개발이 확정되어서 집값이 폭등할 겁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는 게 훨씬 유리해요.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해 드릴게요. 전세금도 제가 안전하게 관리해 드리고요. 전세금. 그 돈은 내가 쓸 거야. 내가 알아서 관리할게.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말에 철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서류 한 뭉치를 꺼내 순자에게 내밀었다. 어머님, 계약서입니다. 여기 서명만 하시면 이제 저희가 모든 걸 다 알아서 해 드릴게요. 어머님께서는 아무 걱정 없이 요양원에 가셔서 편안하게 지내시면 됩니다. 그는 마치 내게 걱정 말고 요양원에 들어가서 죽을 날만 기다리세요. 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다. 내 삶은 내가 결정하는 것인데 왜 이 젊은이들이 내 삶을 멋대로 재단하는 걸까? 그가 내민 서류에는 전세금 관리 위임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다. 순자는 그 단어에서 묘한 불길함을 느꼈다. 그가 주장하는 관리는 결국 나의 모든 것을 그의 소나귀에 넣겠다는 뜻 같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밀어냈다. 나는 이 집 안 팔아. 그리고 내 돈은 내가 관리할 거야. 더 이상 나한테 이런 이야기 하지 마. 순자의 단호한 거절에 철민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었다. 영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철민의 눈치를 보았고 철민은 영호에게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엄마! 왜 이러세요? 철민이 착한 애예요. 다 엄마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괜찮아요. 영호 씨. 어머님께서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셨나 봅니다. 제가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만. 철민은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이글거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그의 차가운 눈빛은 내게 경고하는 듯했다. 당신이 거부하면 당신의 삶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철민과 영호가 돌아간 후 순자는 다시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낡은 식탁에 앉아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이제 확실히 깨달았다. 자식들은 더 이상 예전의 순수한 자식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는 나라는 존재가 더 이상 소중한 엄마가 아닌 돈을 벌어다 주는 수단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들의 뒤에는 철민이라는 탐욕스러운 그림자가 있었다. 나는 자식들을 믿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나를 향하고 있지 않았다. 이제 나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혼자 힘으로 이 싸움을 해야만 했다. 무릎 통증보다 더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나는 다음 날 아침 일찍 구청으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철민과 영호가 돌아간 뒤 순자의 집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그녀는 며칠 밤을 꼬박 세우며 고민했다. 내가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내 삶은 내 것이야. 그녀는 무릎 통증을 참고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이제 그녀에게는 남에게 기댈 힘이 아닌 오직 자신만을 믿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남았다. 나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평생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다. 그저 나처럼 기댈 곳 없는 노인들이 찾아간다는 동사무소와 구청을 무작정 찾아가기로 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허름한 겉옷 속으로 파고들었다. 나는 그 바람이 마치 나를 향한 세상의 차가운 시선 같아서 몸을 웅크렸다. 낡은 운동화를 신고 힘겹게 걷는다.
무릎에서 느껴지는 통증은 마치 유리 조각이 박힌 듯 찌르는 것 같았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통증이 그녀를 옥죄어 왔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걸었다. 그녀의 등은 이전보다 더 굽어 있었고 발걸음은 더 무거웠다. 마침내 도착한 동사무소는 그녀의 예상과 달리 차갑고 딱딱한 분위기였다. 익숙한 시장의 온기 대신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들과 번쩍이는 형광등, 불빛이 그녀를 맞았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표를 뽑았다. 대기 인원 32명. 숫자를 보는 순간 그녀의 한숨이 터져 나왔다.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몸을 기댔다. 주변에는 그녀와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 초조하게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지친 눈빛을 보니 그녀의 마음은 더욱 답답해졌다. 1시간 넘게 기다린 끝에 마침내 그녀의 차례가 되었다. 순자는 무릎을 부여잡고 겨우 자리에서 일어나 창구로 다가갔다. 저기, 어르신들을 위한 주택 같은 게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창구 직원은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그의 눈은 순자보다는 순자 뒤에 있는 서류, 뭉치에 더 관심이 있는 듯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신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요양원 말고 내 집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요. 복지주택인가 뭔가 그런 거요. 아, LH 고령자 복지 주택이요. 그거 신청 기간 지났는데요. 직원의 말에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났다니. 그녀는 허탈한 표정으로 직원을 바라보았다. 네? 지났다고요? 그럼 언제 다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내년에 공고 나올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해요. 그리고 어머님, 복지 주택은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요. 저희가 아무나 다 드릴 수는 없고요. 소득 기준도 봐야 하고, 보증금도 마련하셔야 하는데, 직원의 목소리는 사무적이고 차가웠다. 그는 내게 따뜻한 위로나 해결책 대신 오직 불가능하다는 말만 쏟아냈다. 복지주택이라는 희망의 단어는 곧 까다로운 조건과 기나긴 기다림이라는 절망의 단어로 바뀌었다. 나는 내게 남아있는 돈이 충분하다고 말하려다 문득 깨달았다. 이곳은 나 같은 노인의 사정을 들어주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그저 정해진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기계적인 공간이라는 것을. 순자는 아무 말 없이 창구를 떠났다. 그녀의 등은 더욱 굽어 있었다. 힘없이 동사무소를 나서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재개발 반대. 우리 삶의 터전을 지켜내자. 그들의 절규는 그녀의 마음속 외침과 똑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과 함께 외칠 힘조차 없었다. 나는 시장의 재개발을 막을 힘도, 자식들의 탐욕을 막을 힘도, 그리고 이 차가운 세상의 벽을 허물 힘도 없었다. 나는 그저 한없이 작아지고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만 같았다. 그래. 나는 이제 쓸모없는 노인이야. 갈 곳이 없어. 결국 자식들에게 기대야 하는 건가.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때 내 머릿속에는 요양원의 공허한 눈빛을 가진 노인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도 미래도 없었다. 마치 죽음만을 기다리는 사람들 같았다. 순자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무릎 통증이 그녀를 괴롭혔지만 마음의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결국 길가에 있는 낡은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다. 힘없이 고개를 떨구자 눈물이 뚝뚝 떨어져 흙바닥에 스며들었다. 그녀는 그제야 인정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그곳에서
아주 오랫동안 울었다. 평생 참고 견디며 살아왔던 모든 서러움이 그날의 눈물로 쏟아져 나왔다. 그때였다. 누군가 내 어깨를 툭 하고 건드렸다. 차가운 벤치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고 있을 때였다. 누군가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 순자의 어깨를 감쌌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곳에는 이웃에 사는 김 할머니가 서 있었다. 그녀는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순자와 서로의 힘든 삶을 나누었던 유일한 벗이었다. 순자 씨, 여기서 뭐 하슈? 며칠 전에 시장에서 봤는데 얼굴이 영 말이 아니네. 무슨 일 있어? 순자는 김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에 결국 참아왔던 서러움을 모두 쏟아냈다. 자식들이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이야기, 부동산 중개업자 철민의 탐욕스러운 눈빛,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느꼈던 절망감까지 꼬집힌 듯 아픈 무릎보다 더 아팠던 마음속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다. 아이고,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구먼. 철민이 그놈이 하긴 그 애가 영호 친구였구나. 김할머니는 순자의 손을 잡고 한참을 말없이 다독였다. 그녀의 손은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지만 그 어떤 온기보다 따뜻했다. 순자는 그녀의 손을 통해 전해지는 위로의 가슴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순자 씨, 내가 한때 나도 자식들한테 버려질까봐 내 모든 걸 다 줬다가 후회한 적이 있다오. 그때 나를 구해준 게 바로 이 복지주택이었지.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김할머니의 말에 순자는 귀를 기울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확신과 힘이 담겨 있었다. 복지주택이요? 그거 동사무소에서는 신청 기간 지났다고 했는데. 김할머니는 순자의 눈을 똑바로 보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 조카가 구청에서 일하는데 그 애가 특별히 알려줬어. 사회복지사나 국가에 기여한 분들을 위한 특별 가산점 제도가 있대. 순자 씨가 평생 해온 봉사활동 기록이랑 아동 보육 기부금 내역이 있잖우? 그걸 제출하면 입주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네. 그리고 내가 아는 그 복지주택은 자식들이 부모의 돈을 노릴 때 그 돈을 지켜주는 곳이라더군. 그 말에 순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는 30년간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번 돈 중 일부를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기부하고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해왔었다. 자신의 선의가 이처럼 중요한 순간에 빛을 발할 수 있다니 그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리고 순자 씨, 사실은 철민이 그놈이 내 아들이야. 그 순간 순자는 충격을 받았다. 세상이 좁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얽혀 있을 줄은 몰랐다. 그녀는 김 할머니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미안함과 죄책감, 그리고 그녀의 아들에 대한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아이고, 부끄러워서 우리 아들이 영 돈만 밝히는 놈이 됐어. 내가 평생 자식한테 기대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내 아들도 제 힘으로 살아가길 바랐는데 욕심이 사람을 망치는 법이요. 내 아들 녀석의 잘못을 내가 꼭 바로잡고 싶다오. 김할머니의 말은 나를 향한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자식에 대한 깊은 후회와 그 후회를 바로잡으려는 간절한 마음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나를 돕고자 했다. 그녀는 내가 단순히 가난하고 무지한 노인이 아니라 평생을 선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김할머니는
품속에서 꼬깃꼬깃 접은 전단지 한 장을 꺼내 순자에게 건넸다. 그것은 바로 LH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였다. 월세 22만 원이라는 글자가 그녀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다. 요양원 비용 300만 원, 간병인 비용 500만 원에 비하면 꿈 같은 금액이었다. 보증금도 그녀의 통장에 남아있는 전세금의 일부만 있으면 충분했다. 이거 봐. 신청 기간이 오늘까지라고는 하는데 늦지 않았어. 내 조카한테 말해놨으니 지금 바로 가봐. 서류는 그동안 봉사활동 했던 거랑 기부 내역서 같은 거 있으면 돼. 내가 아들놈 때문에 순자 씨한테 더 큰 짐을 지운 것 같아? 미안해. 그러니 꼭 성공해서 그놈 코를 납작하게 눌러줘. 김할머니는 순자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다. 순자는 그녀의 손을 통해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을 얻었다. 절망의 끝에서 한 줄기 빛을 찾은 기분이었다. 그날 나는 깨달았다.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비록 피를 나눈 가족에게 배신당했을지라도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응원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 나를 위해, 그리고 나를 믿어주는 그녀를 위해. 김 할머니의 따뜻한 위로와 함께 건네받은 전단지는 순자의 손에서 구겨질 새가 없었다. 그녀는 무릎의 통증도 잊은 채 벌떡 일어나 전단지를 펼쳐들었다. LH 고령자 복지주택, 월세 22만 원. 그 글씨가 마치 구원의 메시지처럼 그녀의 눈에 박혔다. 요양원비 300만 원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월 22만 원은 가난한 그녀에게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보증금도 그녀의 통장에 남아있는 전세금의 일부로 충분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를 눌렀다. 희미한 희망이 나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래, 아직 늦지 않았어.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어.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상담 직원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녀의 말은 순자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네, 어르신. LH 고령자 복지 주택 문의 전화입니다. 아, 입주자 모집 공고 보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신청은 오늘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후 접수는 받지 않아요. 순자는 시계를 보았다. 현재 시각은 오후 4시 30분. 남은 시간은 1시간 반이었다. 사무소는 꽤 멀리 떨어져 있었다. 순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손에 쥐고 있던 전단지가 그녀의 땀으로 축축해졌다. 네. 1시간 반밖에 안 남았다고요. 저기, 혹시 서류는? 네, 어르신. 봉사활동 증빙 서류와 기부 내역서, 그리고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등등 필요한 서류가 많습니다. 모두 지참하셨나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서류는 모두 집에 있었다. 그녀는 마음이 급해져서 서류를 챙기지 못하고 나온 것이다. 순자는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아니, 이러다 다 놓치겠구나. 나는 다시 한번 좌절했다. 가까스로 찾은 희망의 빛은 너무나도 멀리 있었다. 발이 땅에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순자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집 근처에 세워져 있는 영호의 차 안에서 영호와 철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영호는 초조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쥐고 있었고 철민은 얄미운 웃음을 지으며 통화를 이어가고 있었다. 형, 엄마가 전세 놓는 거 반대하세요. 요양원에 가기도 싫으시대요. 어떡하죠? 야, 박영호.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내 엄마가 고집 좀 부린다고 뭐 달라질 줄 알아? 내가 이미 내 엄마 집 살 사람까지 다 구해놨어. 너도 알잖아. 그 집 재개발 확정되고 나면 값이 얼마나 뛸지. 내가 그 집 시세보다 훨씬 싸게 사서 너한테 챙겨주려고 했던 거잖아. 철민의 말은 비수처럼 순자의 가슴에 박혔다. 재개발 확정. 싸게 사서 너한테 챙겨주려고. 순자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더 자세히 듣기 위해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오빠, 그거 진짜야? 철민 오빠가 우리 집 싸게 사려고 하는 거야? 아니, 혜진아. 오해야. 철민이, 형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한 거라고. 요양원비도 싸게 해주고 엄마 집 팔아서 우리한테도 조금 챙겨주려고 했던 거고. 우리도 이 정도는 받아야지. 평생 엄마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했는데. 야, 이 멍청한 것들아. 내가 언제 너희를 도와주려고 했냐? 난 내 이득을 위해 한 거야. 이 집 내가 사서 재개발되면 팔려고 했지. 근데 너희 엄마가 고집 부리면 모든 게 다 엉망이 되잖아. 순자의 귀에 철민의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영호와 혜진의 얼굴을 보았다. 그들은 여전히 철민의 말을 믿는 듯했다. 순자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들이 자신의 돈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것도 아주 교활하고 무서운 방법으로. 내 자식들이 내 집을 빼앗으려 했다. 그것도 내가 가장 믿었던 내 아들의 오랜 친구와 손을 잡고. 나는 온몸이 떨려왔다. 무릎의 통증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마음에서 느껴지는 배신감과 절망감은 나를 짓눌렀다. 나는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나의 모든 것을 빼앗고 나를 버리려 하는 이 세상에. 순자는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힘없이 고개를 떨구자 벤치에 앉아있던 김 할머니가 다시금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순자의 처지를 알고 있었고 그녀를 진심으로 돕고 싶어 했다. 순자는 마지막 남은 희망을 잡고 떨리는 손으로 김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머니, 저 어떡하면 좋아요? 저 이제 갈 곳이 없어요. 나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가득 찼다. 나는 더 이상 숨길 힘이 없었다. 나의 모든 절망을, 나의 모든 슬픔을 그 전화 한 통에 담아 쏟아냈다. 순자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무릎 통증은 그녀의 무거운 몸을 이기지 못하고 고통을 호소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마음의 고통이 육체의 고통을 완전히 덮어버렸다. 내 자식들이 내 집을 빼앗으려 했다니. 그 한 문장이 그녀의 심장을 수백 번이고 찔렀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나는 평생을 억척스럽게 살아왔다. 남편 없이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시장 골목에서는 철의 여인으로 불릴 만큼 강인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왜 이토록 무너져 내리는 걸까? 내 모든 희생이, 내 모든 삶의 이유가 결국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을까? 자식의 성공을 위해 평생을 바친 내가 결국 그들의 탐욕에 의해 버려질 위기에 놓였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때 순자가 잡은 핸드폰 너머로 김 할머니의 따뜻하고도 슬픈 목소리가 들려왔다. 순자 씨, 내가 다 알고 있었어. 내가 내 아들놈 때문에 순자 씨한테 더 큰 짐을 지은 것 같아서 미안해. 내 죄를 갚기 위해서라도 꼭 그 복지주택에 입주해야 한다오. 절대 포기하지 마. 순자는 흐느끼며 김 할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철민이 자신의 집을 싸게 사서 재개발 이익을 챙기려 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자식들이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철민에게 이용당했다는 것까지. 그녀는 자신의 가장 깊은 절망을 김할머니에게 고백했다. 아이고, 세상에. 그놈이 그 정도로 악할 줄은 몰랐네. 다 내 탓이요. 내가 그 아이를 그렇게 키웠지. 김할머니의 목소리는 그녀의 아들 철민에 대한 깊은 슬픔과 함께 자신을 향한 깊은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한때 자신도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다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과거를 이야기해 주었다. 그때 그녀의 아들은 철민처럼 탐욕에 눈이 멀었고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채 홀로 남겨졌다. 김할머니는 그 실패를 통해 자식에게 기대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고 그래서 복지주택에 입주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왔던 것이다. 순자 씨, 사람은 말이지. 나이가 들면 눈이 어두워져 앞이 안 보여. 그런데 가끔은 마음이 앞을 보게 될 때가 있다우. 지금이 바로 그럴 때요. 자식의 눈빛에서 돈밖에 안 보이면 그건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식의 욕심을 부추기는 것뿐이요. 나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지. 하지만 순자 씨는 아직 늦지 않았어. 내 아들 놈이 잘못한 일은 내가 책임질 테니 순자 씨는 자신의 길을 가시오. 자신의 힘으로 당당하게. 김할머니의 말은 순자의 마음속에 깊이 박혔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편에 서서 함께 싸워주려는 사람이 있었다. 그것도 자신의 아들에게 배신당한 아픔을 겪고도 자신을 위해 나선 사람이. 순자는 김 할머니의 말에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다.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 나를 위한 삶을 포기할 수도 없고 나를 응원해주는 김할머니를 실망시킬 수도 없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이겨내야 한다. 내 삶의 마지막을 내 힘으로 장식하기 위해. 순자는 축 처졌던 몸을 일으켜 세웠다. 무릎 통증이 다시금 그녀를 괴롭혔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김 할머니에게 전화로 마지막 힘을 쥐어짜냈다. 할머니, 저 갈게요. 복지주택 사무소로 갈게요. 순자는 온몸을 짓누르는 무거운 절망을 뒤로하고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낡은 손목 시계를 보니 5시 30분. 남은 시간은 단 30분이었다. 복지주택 사무소까지 택시를 타고 가도 20분은 좋게 걸리는 거리였다. 그녀는 무릎 통증도 흐르는 눈물도 잊은 채 택시를 향해 힘껏 손을 흔들었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택시에 올랐다. 아저씨, 조금만 더 빨리 가주시면 안 될까요? 제 삶이, 제 남은 인생이 달린 문제예요. 나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져 있었다. 택시 기사는 말없이 백미러로 나를 흘끗 보더니 엑셀을 밟았다. 나는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한때는 모두가 아름다웠던 이 세상이 지금은 온통 차갑고 무정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 차가운 풍경 속에서 나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자식의 짐이 아니라 온전한 나 자신으로서 나의 삶을 지키고 싶었다. 택시는 간발의 차이로 복지주택 사무소에 도착했다. 시계를 보니 정확히 5시 58분. 순자는 무릎 통증도 잊은 채 택시에서 뛰어내렸다. 그녀의 손에 들린 서류 봉투가 흔들렸다. 사무소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직원 한 명이 문을 닫으려 하고 있었다. 저기요. 문 닫지 마세요. 저 서류 내러 왔어요. 순자의 외침에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땀과 눈물로 범벅되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어머님, 마감 시간 2분 남았습니다. 서류는 다 가져오셨나요? 순자는 서류 봉투를 꽉 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서류를 내밀었다. 직원은 그녀의 서류를 재빨리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 다행히 서류는 모두 갖춰지셨네요. 봉사활동과 기부 내역 가산점도 확인했습니다. 심사에 통과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순간 순자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다. 안도의 한숨과 함께 그녀는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다. 수많은 시련과 절망을 이겨내고 마침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지켜냈다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나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다. 내 삶의 모든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더 이상 자식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진정한 나의 삶을 찾았다는 안도감이 나를 감쌌다. 바로 그때 사무소 문이 열리며 영호와 혜진이가 뛰어들어왔다. 그들의 얼굴은 이미 후회와 자책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화 통화 내용을 순자가 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엄마, 제발 가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엄마, 저희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아세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순자는 두 자식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눈물과 후회가 흐르고 있었다. 순자는 휴대폰을 꺼내 철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철민아, 나야. 순자 어미. 내가 우리 아들 영호한테 말한 거 다 들었다. 이 집은 내가 탐낼 수 있는 집이 아니야. 내 삶의 전부고 내 자식들의 삶의 전부였으니까. 그리고 내 엄마한테 잘해라. 내 엄마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냐. 내 엄마는 너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너는 그 엄마의 사랑을 돈으로 바꾸려고 했잖아. 이제 그만해라. 순자는 철민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다. 영호와 혜진은 순자의 말에 고개를 떨구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자신들의 탐욕이 엄마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그제야 깨달았다. 엄마, 저희가 다 알아보고 한 거였어요. 철민이 그놈이 전세금으로 집을 싸게 사려고 저희를 이용했어요. 엄마,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순자는 두 자식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은 차가웠다. 그녀는 그들의 손을 자신의 따뜻한 손으로 감싸주었다. 이젠 됐다. 돌아가. 엄마는 너희를 용서한다. 하지만 너희의 탐욕은 용서하지 못할 거야.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야. 엄마는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게. 너희는 너희의 삶을 살아가렴. 엄마는 이제 괜찮아. 순자의 눈에서는 다시금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눈물이었다. 2달 후, 순자는 햇살이 가득한 LH 고령자 복지주택의 작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초조함이나 불안함이 없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잘 가꿔진 화단과 산책하는 사람들의 평화로운 모습은 그녀의 마음을 잔잔하게 만들었다. 월세 22만 원, 간병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곳. 이곳은 그녀에게 단순히 집이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낸 삶의 보루였다. 나는 이곳에서 평화로운 삶을 되찾았다. 더 이상 무릎의 통증을 핑계로 아파하지 않았다. 단지 내에 있는 건강관리실에서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았고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 아침마다 가벼운 체조를 하며 몸을 움직였다. 내 몸을 돌보는 것은 이제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가 아닌 온전히 나를 위한 즐거운 일이 되었다. 나는 매일 아침 창밖을 보며 웃었다. 순자야, 참 잘했다. 스스로를 칭찬해 주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영호와 혜진이가 들어섰다. 그들의 손에는 비싼 선물 대신 순자가 가장 좋아하던 순대국과 그녀가 직접 담근 깍두기가 들려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돈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오로지 엄마의 안부와 평온한 일상에 대해서만 물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과 걱정이 담겨 있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저희도 이제 한결 마음이 편해졌어요. 엄마가 여기 계시니 오히려 마음이 더 놓여요. 맞아요, 엄마.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희도 너무 기뻐요. 예전에는 저희가 잘못 생각했었어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엄마의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순자는 두 자식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의 손은 이제 차갑지 않고 따뜻했다. 그녀는 그들의 눈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젠 됐다. 엄마는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찾은 것 같아. 예전에는 너희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게. 너희도 이제 너희의 삶을 살아가렴. 엄마는 괜찮아.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면 자식은 미안함보다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을,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준 것이 오히려 자식들의 탐욕을 부추겼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나는 그들에게 짐이 아닌 자랑스러운 엄마로 남아있을 수 있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눈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인생의 마지막에 와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노후는 자식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서는 것이라는 것을.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가족 간의 사랑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생을 바친 내 삶을 누구에게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자식과의 관계 때문에 혹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겨운 노후를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스스로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당당하게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행복을 더해 주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